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 세계가 놀랐습니다.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아주 애처로운 모습이 세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마치 집단 폭행을 하듯이 젤렌스키를 향해서 폭언을 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모른다라는 말은 당신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처럼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젤렌스키가 왜 고마움을 모릅니까? 그동안 얼마나 미국에 감사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가 어느 나라의 군사 병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기는 도움을 받지만은 홀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잖아요. 자유세계 전체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젤렌스키를 향해서 당신이 독재자고 당신은 지금 아무 카드가 없는 사람이다. 나라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은 카드가 없어. 이렇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 젤렌스키의 말을 흉내를 내가지고 꼭 코미디언처럼 그런 모욕적인 표정을 짓기도 한 트럼프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정말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할 때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 자원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수준의 합의문을 갖고 갔는데 그것도 내팽개쳐버리고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사실은 젤렌스키를 뒤통수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젤렌스키를 넘어뜨리고 짓밟은 것이죠. 이게 과거의 미국은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미국입니다. 이 새로운 미국은 제국주의적 미국입니다. 가만히 있는 그린란드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200만 명을 다른 데로 가버리고 보내버리고 거기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한 거기에 넘어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트럼프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은 인격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거짓말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못할 짓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비슷한 처지에서 얼마나 위대한 영도력을 발휘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도 젤렌스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갖게 되어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영혼을 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한 달 뒤
트루만 대통령에게 대구에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천하 명문의 편지입니다. 거기서 미국에 감사를 하고 미국 군인들은 미국인으로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죽었다.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하는 감동적인 문장도 넣고 했지만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의 운명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협상을 할 때 한국을 빼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지금 미국이 도움을 받아서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이든 누구든 외국이 요리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1953년에 실천이 됩니다. 1953년 아이젠하워 새 대통령은 휴전을 빨리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하여 수십만 명의 미군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본 이승만 대통령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또다시 한국을 포기하고 공산당과 적당히 휴전하고 빠져나가겠구나. 그럼 한국은 또 외톨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을 압박해서 한미동맹조약을 맺도록 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 호소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국익을 호소한다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계속 경고를 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공산당과 그때 공산군은 북한 노동당 정권 너희 인민군과 모택동의 중국군이죠. 자기들은 지원군이라고 했습니다. 와 휴전 협상이 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휴전 협상을 하면은 우리 국군은 연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두었던 국군을 빼내가지고 단독으로 작전을 하겠다. 북진하겠다.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지키지 않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가 장난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53년 6월 18일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약 2만 한 5천 명의 북한군 방공포를 석방해버립니다. 그때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협상의 쟁점이었습니다. 공산군은 포로를 무조건 돌려보내라. 포로 중에서 북한이나 중국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의사 무시하고 보내라. 그러나 유엔군은 그럴 수 없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안 가려는 사람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쟁점이 된 방공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경로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첫 말은 나는 공산군이 우리의 적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이승만이 우리의 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감금해가지고 아예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종의 쿠데타 계획까지 구상하기도 합니다만은 워낙 지지가 강한 이승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승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 협상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미 동맹이 구축되고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주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조약을 좀처럼 맺지 않습니다. 나토 이외에는 서방국가 아니면은 맺지 않습니다. 한국과 맺었습니다. 이승만을 달리기 위해서. 또 이승만은 만만치 않는 당시 이미 수십만 병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군이란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국군은 이승만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잠복 건드리면은 휴전 협상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전쟁은 계속된다. 이런 공포감을 미국에 주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이승만이 미국을 그리고 공산국을 잡고 흔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영도력은 첫째, 이승만이 미국을 너무나 잘 알고 미국의 약점과 미국의 강점을 알고 특히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국군이란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그 한계와 어떤 가능성의 요 차이를 미묘하게 줄타기 하면서 한미 동맹을 구축을 했습니다. 1954년에 여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의회에서 영어로 아주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정책을 펴가지고 일본과 수교도 하지 않고 서로 적대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에서의 대소련, 대중국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한일 관계를 좀 친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승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잘 대접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했는데, 자, 이제 아이젠하워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정상회담 이야기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합의문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의문 초안을 검토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화를 불컥 냈습니다. 그 합의문 초안에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라는 대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하려고 나를 초청했구나. 나는 정상회담 자리에 안 가겠다고 해버립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버티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백악관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좀 험악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분위기부터가. 아니다 다를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의 수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동안 공을 들였는데 말을 좀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방을 뛰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이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10살쯤 아래입니다. 그 방을 나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향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저런? 이라고 했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양유찬 대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옆방으로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시 회담장에 들어와서 이승만 아이젠하워 회담이 다시 재개되려는 순간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나는 회담 준비를 위해서 미리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상회담이 깽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우방국은 다르죠.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무장관, 한국에 따라온 장관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수습할 거냐 해가지고 두 정상은 나가버렸지만은 그래도 근사한 합의문을 만들고 한국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뭐 친미주의자니 뭐니 하는 것은 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미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정통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무시할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국가 이익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진정한 투사였습니다. 이런 이승만을 보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주도했던 김유신입니다.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신라가 통일할 수 있게 됩니다. 나당 동맹을 맺은 사람은 김춘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분이죠. 이분이 목숨 건 외교를 해가지고 당태종을 설득을 해가지고 당나라와 신라가 동맹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외교관이 이승만 대통령, 한미동맹을 만든, 그리고 나당 동맹을 만든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서기 660년에 소정방이 이끄는 13만의 당나라 군대와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신라군이 손을 잡고 백제를 쳐서 백제 의자왕을 포로로 잡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서기 660년이었어요. 13만 명을 이끌고 온 소정방은 올 때 고종의 명령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내친 김에 신라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반도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그런 제1단계 작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라가 눈치를 채고 의전회의를 합니다. 태종 무열왕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다미공이라는 신하가 이런 건의를 합니다. 당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도와서 적을 멸하게 해준 부모와 같은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김유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나라가 고맙기는 하지만 당나라가 우리를 무시하면은 개가 주인을 물듯이 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하여 소정방이 의자왕 등 포로들을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가서 당고종에게 귀국 보고를 하니까 당고종이 묻습니다. 왜 내친 기짐에 신라를 치지 않았냐? 소정방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것도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장군인 소정방의 눈에 비친 신라가 어떤 나라였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보여준 김유신의 자주정신, 주체성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보여준 자존심, 그리고 주체의식,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사력. 이게 오늘 위기에 빠진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이 윤석열의 무도한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이 위기를 극복을 해가지고 우선 내부 단결을 해야 됩니다. 내부 단결이 없으면은 트럼프 같은 자가 무도하게 나올 때 그게 강력하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보존해 갈 거냐. 그동안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77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명 발전 세력이었습니다. 문명 발전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를 만듭니다. 국군, K의료, 공정한 선거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이런 게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발전시킨 이 좋은 제도를 뒤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군을 당나라 군대처럼 만들어 버리고 K의료를 지금 뒤흔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병원이 적자로 돌게 만들고 의사수를 매년 2,000명 늘린다더니 첫 해에 이미 전문의 배출 수를 2,000명이나 줄이고 초과 사망자가 1년에 6,000명이나 나는, 그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근보 재정에서 3조 원이나 당겨서는 이런 짓을 한 이 윤석열은 보수의 적입니다. 그런 윤석열을 보수의 챔피언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오늘도 윤석열을 지키자고 거리로 나와서 선관위 해체하라는 망언을 하는 그 여의도 집회 현장을 제가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승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려면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중에도 대규모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6.25 중에도 언론 검열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산당과 싸우는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데 자유 중에 자유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대의 검열은 폐지하라라고 적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전쟁 중에도 선거를 하고 전쟁 중에도 언론 자유를 보장한 이승만 대통령, 이 개새끼에 우리가 오늘 우크라이나 꼴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야 되고 우리 집회에 5만 원짜리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